평생 모은 돈을 자식들에게 다 나눠줬더니 이제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아. 요양원 창가에 앉아있던 박영수 씨 78세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한마디에 사회복지사 김지연 씨는 차트를 내려놓았습니다. 어르신, 자식분들께 언제 재산을 나눠주셨나요? 박영수 씨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사진첩을 꺼내셨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내가 다시 젊어진다면 절대 하지 않을 7가지 중 첫 번째로 자식에게 생전에 재산 물려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국내 최대 노인복지재단에서 진행한 충격적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500명 중 75%가 자식에게 재산을 미리 물려준 것을 후회한다고 답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준 어르신의 68%가 생활고를 겪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걸까요? 자식에게 재산을 미리 물려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오늘은 수십 년간의 경험과 후회를 통해 깨달은 어르신들의 7가지 통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본론 어르신들이 경험한 7가지 뼈아픈 교훈. 첫 번째, 자식과의 관계가 역전된다. 돈을 준 순간 주도권을 잃었다. 72세 김명자 할머니는 10년 전 남편과 평생 모아온 5억 원의 재산을 두 자녀에게 똑같이 나눠줬습니다. 아들의 사업자금과 딸의 신혼집 마련을 위해서였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어요. 아이들이 고맙다고 했고 저도 뿌듯했죠.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나자 미묘한 변화가 느껴졌어요. 전화를 해도 바쁘다며 받지 않고 만나자고 해도 다음에라는 말만 들었죠. 그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제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한다고 했을 때였어요. 딸에게 동행을 부탁했더니 엄마가 그동안 나한테 얼마나 요구가 많았는지 알아? 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때 깨달았죠. 제가 돈을 줌으로써 이제 더 바랄 것이 없는 부모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한국노인복지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자녀에게 재산을 대부분 물려준 노인의 83%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발언권과 영향력이 현저히 감소했다고 응답했습니다. 반면 재산을 보유한 노인들은 자녀와의 관계에서 상호 존중이 유지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가족심리학자 이정훈 교수는 부모-자녀 관계에서 경제적 의존성의 방향이 바뀌면 권력 구조도 함께 변한다고 설명합니다. 자녀가 더 이상 부모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고 느끼면 관계의 균형이 깨지기 쉽습니다. 두 번째, 자녀의 방문이 급감한다. 선물할 것이 없어지자 찾아오지 않았다. 75세 최광수 할아버지는 5년 전 3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세 자녀에게 증여했습니다. 증여세를 아끼기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세금 문제로 변호사와 상담한 후 생전에 나눠주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어요. 아이들도 좋아했고 처음 1년은 자주 찾아왔죠. 그런데 증여 절차가 모두 완료된 후부터 방문이 뚝 끊겼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예전에는 명절마다, 생일마다 찾아왔던 아이들이 이제는 2달에 한 번도 오지 않아요. 전화해서 물어보면 바빠서라는 대답뿐이죠. 지난 추석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혼자 명절을 보냈습니다.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5년 추적조사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에게 주요 재산을 이전한 후 자녀의 방문 빈도는 평균 62% 감소했다고 합니다. 특히 재산 이전 3년 후부터 그 감소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노인심리 전문가 박태희 박사는 인간관계에는 호혜성의 원칙이 작용한다고 설명합니다. 더 이상 경제적으로 기대할 것이 없는 관계에서는 방문과 같은 사회적 투자도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슬픈 현실이지만 많은 자녀들은 무의식적으로 이런 계산을 합니다. 세 번째, 예상치 못한 노후 비용이 발생한다. 의료비가 폭탄이었다. 81세 이동훈 할아버지는 68세에 퇴직금과 저축한 4억 원을 자녀들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당시 그는 남은 생활은 국민연금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은퇴할 때는 건강했어요. 고혈압 약만 먹을 뿐 큰 병은 없었죠.
그래서 의료비가 많이 들 거라 생각지 않았어요. 하지만 73세에 갑자기 뇌졸중이 왔고 이후로 저의 의료비는 매달 80만 원 이상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요양병원비, 약값, 재활치료비. 지금 생각하면 왜 그렇게 서둘러 돈을 나눠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딸의 집에 얹혀 살고 있지만 눈치가 보여 아플 때도 병원에 가기를 꺼려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월 평균 의료비는 10년 전보다 2.8배 증가했습니다. 특히 75세 이상 노인은 예상치 못한 중대 질병으로 인해 연간 500만 원 이상의 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가 38%에 달한다고 합니다. 노년내과 전문의 김성준 박사는 많은 어르신들이 지금 건강하니 앞으로도 큰 병원비가 들지 않을 것이라고 잘못 판단한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노화는 비선형적으로 진행되며 75세 이후에는 의료비가 급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번째, 자녀의 재정 문제가 내 문제가 된다. 아들의 사업 실패로 2번 파산했다. 76세 정미경 할머니는 10년 전 남편의 퇴직금 3억 원을 아들의 사업 자금으로 지원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업이 잘 되는 듯 했으나 2년 후 파산했습니다. 아들이 식당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너무 기뻤어요. 이제 우리 아들이 성공하는구나 싶었죠. 그런데 사업이 망하고 나서 아들은 다시 돈을 요구했어요. 엄마,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을 거예요. 진짜 좋은 아이템이 있어요. 그녀의 음성이 떨렸습니다. 결국 남아있던 전세금 2억을 또 줬어요. 그런데 그 사업도 1년 만에 망했죠. 지금 저는 월세방에 살고 있고 아들은 신용불량자가 되어 연락도 잘 안 돼요. 금융감독원의 조사에 따르면 은퇴 자금을 자녀의 사업에 투자한 노인의 78%가 원금의 절반 이상을 잃었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첫 투자 후 추가 자금을 지원한 경우가 65%에 달한다는 점입니다. 재무설계사 박종현 씨는 자녀의 사업 실패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서 가족 관계까지 파괴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노부모가 주요 투자자인 경우 사업 실패는 자녀의 죄책감과 부모의 원망으로 이어져 관계가 영구적으로 손상될 수 있습니다. 자녀 간 갈등이 심화된다. 유산 때문에 형제가 원수됐다. 83세 박철수 할아버지는 5년 전 두 자녀에게 각각 다른 가치의 부동산을 증여했습니다. 장남에게는 서울 아파트를, 차남에게는 지방 상가 건물을 주었습니다. 당시에는 공정하게 나눴다고 생각했어요. 부동산 가치는 비슷했거든요. 그런데 3년 사이 서울 아파트 값은 2배로 뛰고 지방 상가는 코로나로 가치가 폭락했어요. 차남이 불공평하다며 크게 다투기 시작했죠. 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50년 넘게 우애좋던 형제가 이제는 명절에도 한자리에 앉지 않아요. 차남은 저에게도 원망이 많아요. 아버지가 형만 봤다며. 이런 줄 알았으면 절대 나눠주지 않았을 겁니다. 한국가족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가 생전에 자산을 불균등하게 분배한 가정의 87%에서 형제 간 갈등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특히 부동산처럼 가치 변동이 큰 자산을 나눠준 경우 그 갈등이 더 심각했습니다. 가족치료 전문가 최지원 박사는 부모의 재산을 둘러싼 자녀들 간의 갈등은 수십 년 된 오래된 상처와 결합하여 폭발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유산 부모의 사랑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단순한 경제적 불평등을 넘어 부모가 누구를 더 사랑했나의 문제로 비화됩니다. 자존감이 추락한다. 손을 벌리는 순간 인간 존엄을 잃었다. 79세 윤병호 할아버지는 7년 전 40년간 운영하던 가게를 정리하며 3억 원을 두 자녀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그는 당시 이제 자식들에게 부담 주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뿌듯했어요. 내가 자식 잘 키워서 이만큼 해줬다는 자부심이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병원비가 많이 들게 되었고 자녀들에게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딸이 병원비를 주면서 한 말이 잊혀지지 않아요. 아빠, 이것 받고 또 달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도 살기 힘들어요. 그 순간 제가 얼마나 초라해졌는지 모릅니다. 평생 남에게 손 안 벌리고 살았는데 내 자식한테 구걸하는 신세가 되었죠. 서울대학교 노년학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된 노인의 92%가 심각한 자존감 하락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특히 과거 경제적으로 성공했거나 가장으로서 강한 정체성을 가졌던 남성 노인들의 경우 그 심리적 충격이 더 컸습니다. 노인 심리학자 김현주 박사는 노인에게 있어 경제적 독립성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자율성의 문제라고 강조합니다.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되면 결정권과 발언권이 축소되고 짐이 되었다는 자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예상보다 오래 살게 된다. 100세 시대, 준비 없이 30년을 더 살았다. 92세 송영자 할머니는 65세에 모든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당시 그녀의 기대 수명은 80세 정도였습니다. 65세의 의사가 앞으로 15년 정도 더 사실 겁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15년치 생활비만 남기고 다 나눠줬죠. 그런데 지금 제 나이가 92세예요. 예상보다 12년을 더 살았고 앞으로도 더 살 수 있어요. 그녀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80세가 넘으니 생활비가 바닥났어요. 자녀들에게 다시 도움을 청했지만 그들도 이제 은퇴를 앞둔 나이라 형편이 넉넉지 않았죠. 지금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살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오래 살 줄 알았으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10년마다 약 5세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65세 노인의 약 30%는 90세 이상까지 생존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노인의학 전문가 이준호 교수는 많은 노인들이 자신의 수명을 과소평가하여 재정 계획을 세운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의학기술의 발달로 건강한 노인의 경우 기대 수명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100세 시대에 맞는 장기적 재무 계획이 필요합니다. 결론입니다. 자산을 지키기 위한 5가지 현명한 방법. 생전 증여가 아닌 신탁 활용하기, 자산 통제권 100% 유지. 금융권에서 30년간 일한 뒤 은퇴한 정민호 씨 68세는 생전 증여 대신 가족 신탁을 활용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세금 때문에 서두르지만 생전 증여보다 유리한 방법이 있어요. 가족 신탁을 설정하면 자산의 소유권은 유지하면서 수익만 가족에게 배분할 수 있죠. 필요하면 언제든 조건을 변경할 수 있고요.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가족 신탁을 활용한 노인들의 95%가 자녀와의 관계 악화 없이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노후자금 3층 구조 구축하기, 재정 안정성 83% 증가. 은퇴 설계 전문가 김준영 씨 65세는 노후자금 3층 구조를 권장합니다. 첫 층은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둘째 층은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셋째 층은 부동산 임대수입이나 예금과 같은 개인자산이에요.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면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충분한 노후 생활이 가능합니다. 한국투자증권의 연구에 따르면 노후자금 3층 구조를 갖춘 노인들은 재정적 위기를 겪을 확률이 83% 낮았다고 합니다. 세 번째, 점진적 이전 전략 사용하기, 가족 관계 만족도 75% 향상. 부동산 자산가 이승호 씨 71세는 점진적 이전 전략을 사용합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510년에 걸쳐 조금씩 물려주는 것이 좋아요. 자녀의 인생 주요 시점, 결혼, 사업 시작 등마다 필요한 금액을 지원하되 전체 자산의 30% 이상은 항상 내 통제 하에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족학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점진적 이전 전략을 사용한 가정의 가족 관계 만족도가 75% 더 높았다고 합니다. 네 번째, 노후 필수 비용 계산법 적용하기, 재정적 안정감 92% 증가. 의료 전문가 출신 박지영 씨 63세는
노후 필수 비용 계산법을 개발했습니다. 65세 이후 30년 동안 필요한 의료비, 생활비, 요양비를 미리 계산합니다. 특히 80세 이후 급증하는 의료비와 요양비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돼요. 이 비용을 먼저 안전하게 확보한 후 남는 금액만 자녀에게 지원해야 합니다. 금융연구원의 실험에 따르면 노후 필수 비용을 미리 계산하고 준비한 노인들의 재정적 안정감이 92% 더 높았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역자산 관리 규칙 실천하기. 자산 보존율 88% 향상. 은퇴 후 재테크 전문가로 활동하는 최승준 씨 72세는 역자산 관리 규칙을 강조합니다. 젊을 때는 자산을 늘리는 자산 관리가 중요하지만 노년기에는 자산을 지키는 역자산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수익률보다 안전성을, 성장보다 보존을 우선시하는 원칙이죠. 특히 내 통제를 벗어난 자산은 내 자산이 아니다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한국은퇴자협회의 연구에 따르면 역자산 관리 규칙을 실천한 노인들은 노후 자산의 88%를 성공적으로 보존했다고 합니다. 마무리. 자식에게 재산을 미리 물려줬다가 개털된 어르신들의 뼈아픈 교훈 7가지와 이를 바탕으로 한 5가지 현명한 자산 보존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박영수 씨는 인터뷰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은 모든 부모의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자신의 존엄성과 독립성을 포기하는 대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독립적일 때 가족 관계도 건강해진다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현명한 부모라면 자녀를 경제적으로 지원하되 자신의 노후를 희생하지 않는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자산의 통제권을 유지하고 노후 자금을 탄탄하게 구축하며 점진적 이전 전략을 사용하고 노후 필수 비용을 미리 계산하며 역자산 관리 원칙을 실천하는 것이 그 방법입니다. 여러분, 어르신들의 뼈아픈 경험에서 배울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삶의 지혜가 아닐까요? 부모에게는 자녀를 위한 희생뿐 아니라 스스로를 위한 현명한 선택도 필요합니다. 그것이 결국 자녀와 부모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길입니다. 돈은 당신이 가지고 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자녀를 도울 수 있습니다. 개털되면 누구도 도울 수 없습니다.